일단 NL 말씀을 하셨고요. 이 중장년층들은 NL 잘 모릅니다. 뭔지 NL하고 PD하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NL은 뭐 간단하게 조국 통일 반미를 중시하는 거고요. PD는 노동자 계급의 자본과 뭐 자본과 타도, 자본과 해방 이런 걸 얘기해요. 구성원들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의 차이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학에서는 NL과 PD가 그래도 좀 경합합니다. 그러니까 PD는 도시이론 같은 건데 지방이나 마이너 캠들에서는 전부 100% NL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의 정교함은 어느 쪽이 나은가요? PD들이 훨씬 공부 잘하고요. 그다음에 NL들의 이론의 정교함이 더 나은 거는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이론이라는 건 학생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북한에서 만든 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그래도 한 나라니까 기본적인 논리적 정합성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NL이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량비를 규모를 보면 한 9대1 정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NL이 그만큼 우월한 조직이었고요. 그럼 전대협은 거의 NL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전대협은 한 7대3 정도 NL이었습니다. 전대협을 이은 게 한총련이죠. 한총련이 이른 한총련의 용어를 보면 좀 더 거칠게 느껴지는데요. 뭐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88년, 그러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가 전대협의 전성기인데요. 전성기니까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대중적이 되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정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대협 지도부도 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온건하게 판을 짜려고 했었는데 93년도 이제 한총련이 출범하는데요.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강조해야 된다. 선명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해서 주사파의 선명성 이론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총련이 훨씬 거칠죠.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북한 그 동구 유럽이 망가지고 하면서 전대협 내에서도 뭔가 좀 이탈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불행히도 이탈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 운동권에서는 이게 한국 사회운동의 비극인데요. NL이 됐든 PD가 됐든 학생이 됐든 제야가 됐든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겪으면서 자기의 노선을 전향하고 반성한 집단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 정도입니다. 10%. 지금 한총련 출신들은 국회 진출은 아직은 못하고 있나요? 국회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기초의회 정도고. 기초의회하고 보좌관들이 많죠. 보좌관들이 많고. 보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방들이 수준이 워낙 떨어져서 농담처럼 이건 국회의원 책임이 아니고 보좌관 책임이야. 국회의원 제대로 어차피 무식하고 예전에는 보좌관 중에 좀 유식한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 뭐 그래서 농담을 하거든요. 어떻게 조금 동의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중반이 되면 학생운동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맥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 뭐 서울시랄지 서울교육감이랄지 국회의원이랄지 자리들이 생기니까 고속 출세, 일약 출세를 해버린 거예요. 뭐 4급 보좌관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그쪽에서의 나름대로의 경력이나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부터 국회 선배들 찾으러 가고 만나러 가고 하다 보면 그때는 보좌관실에 뭐 유학파들도 보이고 외국 자료들 갖다 놓고 번역하고 타이프 가지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좌관들 국회 행사 같은 데서 가끔 만나면 정말 저 친구는 한심하다. 저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질의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그 수준이 어떻게 했냐. 뻔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깽판 치는 것이다. 뭐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돼요. 작년 말에 김정은이가 적대적 이국가 선언을 했죠. 북한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패배를 자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으로 또 저 체제 강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구상으로도 보이고요. 근데 덜렁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를 받았어요. 이거 임종석의 자신감인가요? 자살골인가요? 저는 먼저 임종석 의원이 전 비서실장이 북한과 어떤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걸 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뭐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북한과 간접적으로나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임종석 의원도 북한이 저러니까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예. 무언가를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의 저런 발언의 진위는 북한에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체제 고립 상태잖아요. 예. 남쪽의 통일운동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임종석 의원이나 남한의 통일 것들은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 대부분 그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의 발언은 뭐 자살골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민련은 화답을 했죠. 북한 입장에 대해서. 범민련이 조직 명칭을 바꿨던가요? 자주연합으로 바꿨습니다. 또 다른 단체도 또 따라가서 바꾼 단체도 있죠. 두 단체가 바꿨는데 예. 하나는 범민련이 자주연합으로 바꾸고 6.15 공동위원회, 예, 남측위원회가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바꿨습니다. 예. 통일자를 빼달라는 거죠. 통일 이제는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 이제 해봐야 별 볼일 없더라. 안 되더라. 예, 예. 안 되더라. 포기한다. 이런 얘기겠구만요. 예. 그런 식으로 남한의 운동단체들이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에 따라서 바로 입장을 바꾼 선례도 좀 있죠. 예, 선례가 그게 많습니다. 또 남북 유엔 동시가입 때도 그랬던가요? 유엔 동시가입 때도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어떻게 갈렸냐면 남쪽은 유엔 동시가입을 하자. 그렇죠. 북한은 단일 의석 가입을 하자. 그렇죠. 하나로 가입하자. 하나의 의석. 예. 예, 그래 싸우다가 그때 뭐 투 코리안이 원 코리안이 예, 해서 예. 막 난리를 쳤는데 어느 날 9월 7일로 기억하는데요.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편파적으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예. 유엔 무대에서 조선반도의 어떤 내용들이 편파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몇 월 며칠을 기해 가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가입한다. 네, 남한에는 일체 통보나 없이. 저거 없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벙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방침에 대한 얘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북한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는 설사 우리랑 생각이 다르거나 우리랑 논의를 안 했어도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범민련 사무처장 하시고 계셨죠?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아니었어요? 대학교 7학년 정도로 노동운동하고 있었어요. 예. 그게 91년이었구만요. 유엔가입이 91년이었고 당시에 북한은 단일 의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동시가입이었는데 운동권에서는 동시가입은 통일의 장애가 된다는 거였죠. 두 개가 들어가면 영원히 통일이 안 되니까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은 맹종했다가 북한의 입장을 바꾸니까 또 슬쩍 또 입장을 바꿔버린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선례도 있나요? 다른 선례가 범민족대의 선례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90년부터 2000년까지 범민족 대회라는 걸 했거든요. 주로 정부랑 싸우는 형태의 통일 대회인데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도 정부랑 대치하는 형태의 통일운동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달에 저한테 팩스가 한 장 날라왔어요. 그때는 사무처장 하실 때. 사무처장 팩스가 날라와서 이번 8.15 행사는 남북이 따로따로 행사를 하자. 그러니까 남한 정부 당국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것도 일방적인 얘기였죠. 우리는 뭐 북한이 그렇다면 따라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냥 쑥쑥 북한 따라가 버렸고. 북한의 대남방송 한민전이 우리 학생운동에 또 큰 영향을 줬죠. 한민전이 재건된 통역당의 국내 방송으로 오해를 했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맹종하였다. 당시 상황을 복귀한다면요. 한민전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지 복귀하신다면. 86년에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이 주최사상을 공식화한 이래 이제 한민전 방송이 대대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뭐 청계천에 가서 단파 라디오 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있었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88년, 89년, 91년, 92년 한 2000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게 영향을 주는 형태는
그 학교마다 큰 대학에는 한 개 정도의 BC 팀이 있습니다. BC 예, 방송을 예. 방송 소조라고 그러나 이걸? 예, 방송 소조. 예. 예. 밤새도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전 방송을 예. 받아 적는다는 거죠. 예. 타이프 쳐서 그거를 그 보기 좋은 선전물로 만들어서 예. 전국 대학에 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퍼졌냐면 그 하태경 의원의 증언인데 예. 하태경 의원이 조국통일위원회 전대협 조통위 관계자였는데 펴놓고 조통위 회의를 하는데 한민전 문서를 펴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자료. 예. 예. 그 정도로 한민전 문서가 전대협 문서보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 예. 전대협 문서보다 권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했냐 하면 제가 잘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87년 유골항쟁 때 85년, 86년도에는 투쟁이 과격했거든요. 예. 그런데 86년, 87년에 한민전에서 대중노선을 집요하게 강조합니다. 대중노선. 예. 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뿌리로 해서 연고대 학생들하고 예. 한민전 방송이 이제 침투가 되면서 학생들의 투쟁이 좀 온건해지죠. 온건해지고 대중노선을 차용한 형태로 결국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게 87년 유골항쟁 제대로 먹혀들었죠. 맞아들었습니다. 예. 이른바 넥타이 부대들이 들어온 게 예, 그렇죠. 한민전 영향 지시에 따른 영향이었을 것이란 말씀이시네요. 저는 한 40%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전 활동에 대해서 그럼 학생들이 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인쇄물을 만들어 돌리고 직접 경험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주변에 그 한민전 방송을 듣다가 연행된 학생들은 꽤 많고요. 꽤 많고. 직접 들으시진 않으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예. 저는 한 3년 정도, 88년부터 한 96년까지 저는 집안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일제 좀 좋은 걸 사서 수학 문제 풀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으면 피가 끓습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한민전 방송은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긋나긋한 서울 말씨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민전이 실제로는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때 학생들은 다 서울에 있는 통역당의 조직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당시에? 저도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민전이 한국 내에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넘어간 상태예요. 뭐 이 방송의 정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나요? 정황은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들 200명이 뭐 무슨 시위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근데 안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한총련 출범 선언문을 한번 봤는데요. 이 경문이 참 재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또 다른 노예가 되어버린 이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 조국 해방 전쟁을 벌여낸 지 44년.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결사투쟁 미국 놈들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피가 끓어요. 이런 경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 한총련 이것도 이 용어도 당연히 한민전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닌가 싶고 뭐 한총련 그 조직에서 지네가 창작한 용어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쓰는 걸 보면 한민전 문건하고 북한 문건이 북한 문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민전은 이 족보를 따지면 우리 통역당이 64년에 처음 시작됐던가요? 64년에 시작됐고 68년 정도에 와해가 되고 그렇죠? 그 69년에 또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건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북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죠. 북한에서 해주에서 만들고 지네가 그걸 국내에서 만든 것처럼 얘기했고 그리고 한민전 방송이 시작된 건 언제쯤인가요? 한민전 방송이 그전에도 계속 대남 방송을 했고 80년대 말에 한민전의 단파 라디오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또 한민전이 지금 또 용어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반제민전으로 바뀌었고 이 반제민전이 우리 촛불 시위 이른바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촛불 시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뭐 끝을 봐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격렬한 선동을 했던 걸로 또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만
군자산의 약속, 군자산의 약속, 군자산의 약속. 제가 용어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군자산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90년대에 주사파들은 주로 통일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볼 때 통일운동은 힘만 들고 감옥만 가고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호석 같은 사람을 메신저로 활용해서, 간첩으로 활용해서 예. 남한 주사파들을 설득합니다. 예. 그리고 설득하다 그런 와중에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000년 6.15 공동선언 때 오정렬 선생이 올라가서 북한의 대남 정책의 총책을 했던 안경호 선생을 만납니다. 예. 이때 안경호 선생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지령 또는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오정렬 의장이 내려와서 이제 주사파들 설득을 하죠. 이게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한 뒤에 이제 그 어떤 대중적인 행사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자산에 모여서 700명 정도가. 그 몇 년도죠? 2001년인가요? 2001년입니다. 2001년. 예. 예. 2001년. 군자산은 충청도 어디 있는? 충청도 괴산에 있고. 예. 700명이 모여서 그럼 결론을 낸 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자. 이제 통일운동, 시민운동 포기하고 민노당에 들어가서 정치 세력화라, 예. 이런 얘기라는 거고요. 700명이 모이면 그 어떻게 행사를 하루에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1박 2일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루에 끝냈으니까 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끝냈습니다. 무박 2일. 무박 2일. 예.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행사는 지금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딱 두 계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 오정렬 선생의 장엄한 연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대기가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정치 보고, 예. 우리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민노당으로 가입할 예. 거다라는 보고를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체극, 연극 같은 거를 예. 보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거죠. 그 집체극이나 어떤 노래가 합창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충북 무박 2일로 끝내야 되니까 예. 충북 괴산까지 전국에서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행사가 끝나면 한 2-3시가 되거든요. 예. 2-3시부터 짧고 굵게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죠. 행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주사파의 행사는 굉장히 분위기가 장엄합니다. 주사파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도 계실 텐데, 그 주사파는 약간 선전과 선동, 그러니까 예. 우파들하고의 차이는 예. 선전과 선동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문화, 예술, 노래 이런 예.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뭔가 해야 된다,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참여하는 게 아주 높습니다. 좀 느낌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전대협과를 들어보면 전혀 관계없는 저도 가슴이 뛰거든요. 그 분위기라면 군자산의 약속 700-800명이 모인 분위기라면 다들 정서적으로 합해지면서 동지의식이 강해지면서 뭔가 많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는 실제로 민노당 가입하라는 그 방침에 따라서 그 후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주사파 조직들이 순차적으로 민주노동당으로 이동을 했고, 아까 9대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02년, 4년 이후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대부분 주사파입니다. 순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제 간첩 사건 같은 것도 조금씩 나오고 했는데, 이게 또 연결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어쨌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일단 그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충분한 생각 끝에 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겉멋에 취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국가보안법이 적용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네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간첩 같은 건 뭐 얘기가 다르고요.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도 조사도 받으셨을 거고, 예. 당연히 수사기관 수사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보면 일단 국가보안법 사건이면 물고문하고 정기고문하고 난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떠셨어요? 여러 번 수사를 당하면서. 8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물고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수사 기법이 증거 조사 위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연행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의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뒤에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겠다 싶을 때 수사를 연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고문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잘 모를 때 얘를 데려다가 자백시켜야 될 때 그런 거지. 저도 이제 물고문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혀를 깨무는 연습을 했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깡다구가 없어서 혀를 조금만 깨물어서 뭐 고문을 늦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2014년에 통진당 해산이 됐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주사파의 정치적 시도가 좌절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석기 재판에서 2명이 증언으로 나왔는데 김용환 씨하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그랬구만요. 했었는데 모두 다 이제 주사파로 본인들도 주사파였으니까 주사파임을 반성하고 이 주사파가 이제 더 이상은 존립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증언을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 쟁점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법률상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뭐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진보주의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이 불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통진당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친구들 통진당에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는 관리가 가능했는데 이걸 없애버리니까 이쪽에 있을 친구들이 민주당으로 다 건너가면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집단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어떤 진보 쪽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서 그런 평가가 또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 잘 되세요? 잘은 되는데요. 제가 자꾸 딴짓을 해서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앞으로는 수학 선생님만 쭉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수학 선생으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고. 바로 그런 게 이런 책을 내는 작업이라고 생각되고, 철진한 주사파, 50대 주사파, 뭐 이런 양반들의 생각을 글쎄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과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되고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를 그냥 지우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과거를 지우고 있는데 그건 역사의 발전 맥락에서도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누군가가 계속 기록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역할이라도 실제로 정치에 뛰어드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책들 내고 기록을 열심히 하시고 그것이 우리 민 대표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학 선생님으로 쭉 훌륭한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시면서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승기가 묻고 민경우가 답하다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 대표님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나오셔서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실 분으로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를 모시고 이 프로그램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